뉴욕 증시 지난 한 달 반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6주간 주간 기준 상승세 기록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지칠만도 하죠. 잠시 쉬어가는 하루 밤사이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는 또 빛나는 모습을 냈고요. 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엔비디아 홀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만큼 주 후반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에 쉬어갔던 뉴욕 증시의 사인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알려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잘 달려온 만큼 휴식도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휴식을 가진 하루였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가 0.8% 내림세를 보였고요. S&P 500 지수 0.18%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지수는 0.27% 강세 흐름을 보였죠. 어닝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순항 중에 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 14%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이 중 79%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실적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또 함께 살펴보시죠. 오른 종목이 초록색 그리고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빨간색이 이날은 조금 더 많이 보인 하루였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안에서도 대체로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 오르긴 했지만 0.63% 상승률에 그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5% 상승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빛났던 게 있다면 바로 엔비디아의 초록색 강한 상승세였습니다. 4%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에 나섰고요. 알파벳의 주가 0.4%가량 강세, 메타가 0.2% 내렸고 아마존 강보 압세 그리고 현지 시간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 0.8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그래도 엔비디아 덕에 기술 섹터가 살아남은 그런 하루였고요. 반면에 부동산 섹터가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은 하루였는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좀 더 느리게, 더디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힘이 실리면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섹터에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부터 특징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밤사이에 0.6%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아이폰 16 판매량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NBC가 먼저 이 보청기 기능을 먼저 사용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곧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보청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또 주가 움직임이 있을지는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 다음 달부터 자체 AI 에이전트 생성 가능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개별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AI 에이전트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세일즈포스가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미 공개를 했었죠.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4% 이상 크게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을 했는데 바클레이즈 비중 확대 투자 의견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지배적인 AI 프로세서 제조사라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체크를 해봐야겠죠. 사실 오늘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0.84%가량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의견 한번 살펴보시죠. 파이퍼 샌들러가 비중 확대 의견을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이벤트 전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여부는 이번 실적 발표 때 공개가 될 총 마진율에서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진이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만약에 틀렸다면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마진율 꼭 같이 체크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보잉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잉 밤 사이에 3%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져 왔던 파업이 종식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지금 노사 간의 합의안이 23일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1%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CNBC가 지난 20일에 했던 이 보도와 관련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캠뷰, 이름은 조금 낯설지만 존슨앤존슨에서 스핀오프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타이레놀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5%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죠. 스타보드 밸류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얼마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내용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캠뷰 주가 상승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이 변경된 종목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ASML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죠. 월요일장에서 ASML 외에 다른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 1.27% 하락을 했고요. 번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815달러로 낮춰 잡았습니다. 내년 아무래도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 815달러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UPS 물류 회사죠. 밤 사이에는 3% 이상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좀 매도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화물 운송, 소포 배송 이런 수요가 굉장히 약하고 또 아마존과 페덱스와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며 입지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징둥닷컴이 되겠습니다. 0.75% 하락했는데 루프캐피털이 그래도 투자 의견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유해서 매수로 목표 주가도 48달러에서 49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또 30일에 실적을 공개하게 될 텐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채금리 굉장히 큰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밤 사이에도 크게 오르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1%대로 올라왔고요. 2년물 국채금리 4%대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지금 강한 경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강하다 보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유리해졌다라는 평가가 돌면서 관세나 기타 다른 정책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연준의 셈법 또한 복잡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수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면서 최근에 국채금리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WTI 밤 사이에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공급 혼란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지면서 지금 유가 최근에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요. 밤 사이에 크게 올랐던 건 그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여겨지는 대출 우대 금리를 또 인하를 했죠. 이에 따라서 중국이 원유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크게 오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계속해서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대비로는 상승폭을 일부 좀 줄였습니다. 지정학적 이슈 또 미국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금값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또 달러 강세가 보이면서 상승폭 일부를 반납했다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럽으로 한번 넘어가서 유럽 증시 어땠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현지 이데일리 뉴욕 유럽 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뉴욕 증시는 확인을 해봤는데 밤 사이에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네, 오늘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유럽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유럽 증시는 그 기대감을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선반영해 오다가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덜란드의 ASML이 실망스러운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좀 소폭 꺾였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중동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어서 이러한 모양새를 좀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66% 밀린 521.52로 장을 마쳤습니다. 부동산과 기술 등 전반적인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에너지 섹터만큼은 유가 안정으로 지수를 좀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자공 지수,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모두 0.6%에서 1% 수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주 목요일에 기준금리를 또 소폭 인하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오래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사실 지난주에는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 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그 금리 인하 소식도 그렇지만 기술주도 강세를 좀 보인 게 있고요. 또 기업 실적 호조 등의 뉴스가 좀 어우러지면서 상승세를 크게 탔었던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지금 당장 쉬기보다는 좀 아직은 좀 이렇게 보기엔 이르지 않겠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법인세가 오르면서 기업 수익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다가 중국과의 무역 관세 갈등으로 리스크 또한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 관세가 확대가 되면 당장 내년도 유럽 벤치마크 지수의 이익 성장률이 최대 9%포인트까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 뜻은 곧 경제 하방 리스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고 성장은 더딜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영국 하그리브스 랜사운이라는 금융기업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동 갈등이 계속되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전까지는 사람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 또 한켠에서는요. 기업 실적 발표로 눈을 그래도 좀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이번 주부터 도이치방크라든지 바클레이즈 등 유럽의 금융 공룡들과 더불어서 독일의 SAP 등 유럽 기술 공룡들의 실적이 공개되는 것에 기대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경우에는 실적에서 이제 대손 증가폭에 주목을 좀 하는 모양새고요. 독일 SAP 역시 닥스 지수에서 1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적 발표 시에 시장 분위기가 좌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때문에 금융주나 이제 기술주 섹터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금융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유럽 증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밤 사이에 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16%나 급등세를 보였다고요. 네, 네덜란드 기반의 JD 피츠라는 회사인데요. 커피와 차, 핫초콜릿 등 음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소비재나 커피, 패스트푸드 기업에 두루 투자하는 독일의 한 대기업이 JD 피츠의 지분을 추가 매수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몬델레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레오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한 세계적인 식료품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JD 피트 지분을 18%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JAB가 사오기로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보통 지분 과반 이상을 가져오는 거는 사모펀드 운용자들이 주로 하는 플레이인데 아무리 큰 대기업이어도 통인수가 아니고서는 68%까지 타사 지분을 늘리는 사례가 솔직히 많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JDPT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지분을 사들인 거라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반응이 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DE 피츠 국내 투자자분들에겐 좀 낯선 이름일 수 있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밤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의 장세에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지만 오늘은 또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간밤 함께 공개됐던 보고서의 내용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로도 작용될 수 있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주식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익을 지금까지 보여줬지만 앞으로의 10년 동안은 이 정도의 수익률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 지수가 향후 10년 동안 이 연평균 총수익률이 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은 S&P 500이 평균적으로 13%, 장기적으로는 평균 11%의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비교하면은 크게 뒤지는 모습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S&P 500 지수의 투자 성과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도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10년 후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할 확률이 33%나 된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증시의 강세가 이 소수의 대형 기술주에 의해서 집중돼서 이루어졌던 점이 향후 수익률 하락의 주된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 넘는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곤 있지만 지수 상승을 견인한 종목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소수의 인공지능 관련주에 국한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보면은 10년 동안 미국 주식 수익률이 성과 확률 분포의 하단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아마 올해 말까지는 추가적인 랠리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향후 10년 동안 추가적인 상승에는 대비하자라는 입장입니다. S&P 500 지수는 믿고 산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출시 직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향후 10년의 사이클이 정말 전망대로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오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 한 해 미국 주식의 큰 이 상승의 기둥이 되어졌던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장 마감 기준으로 $140를 돌파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TSMC의 강력한 전망 그리고 이 블랙웰 수요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 결과로 오늘도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다음 테스트는 이제 엔비디아 매출의 40% 가까이 차지되는 빅테크들의 실적 보고가 될 전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이나 메타들의 자본 지출의 상당 부분이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 하드웨어 관련 지출이기 때문에 나름은 긍정적일 것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고요. 이들 기업의 9월 말 분기 실적은 현재 $600억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56%나 증가한 수치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AI 칩은 엔비디아로부터 구매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분석가들의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낙관론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서스퀘어 한나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AI의 경우 여전히 대규모 자본 지출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AI 주식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 만큼 주가를 뒷받침하려면 회사도 지침을 높여야 하는 부담은 있다라는 지적도 동시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던 건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놓았던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 $165에서 $25나 추가 상향해서 $190로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젠슨항 CEO가 보여주고 있는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 그리고 이 자신감 현재는 주가로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고객들인 빅테크의 실적 발표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도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그리고 당장 23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대 이후로 실망 매물이 대거 나왔지만 혹시 이번 실적 발표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로보택시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면 오히려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다렸던 FSD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세부 일정들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로보택시가 26년에 생산을 시작을 하고 가격은 $30,000 미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외 추가적인 세부사항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아마도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답변에 따라서 또 테슬라의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 두 번째로 지켜볼 부분은 마진이 될 것 같습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구매자 인센티브로 인해서 3분기에 이익 마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2년 1분기만 하더라도 자동차 매출 총이익률이 30%까지 달했지만 중국 내 경쟁 격화로 인해서 판매가 인하도 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오면서 지난해부터 이익은 현재 20% 이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심사로는 올해 연간 납품 수치가 작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전기 자동차들의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모델들의 판매 수치가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테슬라의 연간 배송량 처음으로 올해 감소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테슬라가 4분기에 51만 6천 대 이상의 차량을 꼭 인도를 해야만 연간 납품 수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4분기는 일반적으로 미국 안에서 자동차 판매가 가장 많은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51만 대 이상을 납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배송량은 작년보다 0.3%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수치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2014년 이후로 테슬라의 연간 인도량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캐즘 현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고 있다는 게 될 것 같고요. 지난 3분기에 미국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는데요. 34만 6,4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1%의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캐즘 현상이 완화가 되고 있고 미국 안에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지표로도 풀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인센티브에 의존해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부분과 아직까지는 저가형 모델이 원활하게 판매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테슬라 안에서도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 콜 안에서의 추가적인 내용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만약 재선이 된다면 관세 폭탄이 불가피하고 현재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중국보다 다른 국가들보다 오히려 미국의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원가의 전망치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그대로 관세 공약이 이행이 될 경우 사실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가 2028년까지 연평균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블룸버그의 예상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또 세계 무역에 던져질 충격파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 성장률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상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위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해당 관세로 인해서 중국보다도 미국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률은 미국이 받는 이 경제 성장률의 타격 대비해서 절반 정도의 타격
타격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유럽과 일본은 그보다도 더 적은 GDP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다만 지금 제조업체들이 이미 수요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쪽의 관세가 높아지면 중국은 미국을 피해서 유럽이나 다른 국가로 추가적으로 유입을 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수요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단 올해 말까지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 그리고 세계 총생산의 93%가 부채 비율이다라는 IMF의 전망치도 있는 만큼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흔들린다라는 리스키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을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 같죠. 또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의 거시경제 그리고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대려 홀로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의 시세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뉴욕 증시가 쉬어가면서 비트코인도 1%대 가격 하락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어제까지 6만 9천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7만 달러 그리고 사상 최고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커지면서 대선 직전에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늘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이었던 10월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옥토버에 대한 상승 랠리 기대감도 함께 암호화폐 시장은 그대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과 함께 다른 알트코인들도 저점 대비해서 큰 폭의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트럼프 후보가 다시 한번 재선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vs 해리스, 맥도날드가 결정하는 미국 대통령, 피트, 빅맥 앤 코카콜라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뒤에 재갈공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점에 누가 봐도 저거 대놓고 티나게 하는 거 맞는데, 그쵸? 지금 내내 맥도날드 안 가다가 갑자기 2주 전에 가는 거 표 얻으려고 하는 거 티나잖아요. 아무리 티가 나도 이거는 해리스에게 불리한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바이든을 쫓아낸 다음에 해리스로 바뀌었을 때 이건 반칙이다. 약간 조금 의도된 어떤 멘트인지 진짜로 당황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주춤했던 그런 트럼프의 기세가 다시 살아나고 그 예전의 기지가 다시 발휘가 되고 있다. 트럼프의 자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 제갈공명같이 뒤에서 돕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수가 아닌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지금 결정적인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맥도날드 1일 알바를 갔습니다. 처음에 정장을 입고 가서 저 일 구하러 왔습니다. 이 일 원합니다. 이 일 주세요. 해서 이제 옷을 줍니다. 그래서 감자튀김을 튀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감자튀김을 드라이브스루 해서 직접 팝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것을 했느냐? 트럼프가 아까 전에 의도된 바가 있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아예 맥도날드를 싫어하거나 평소에 먹지 않은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맥도날드 광고를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아예 트럼프의 아예 인생에 없었는데 갑자기 티나게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다고 하고 이 지금 그 트럼프보다는 어떤 서민층을 대변하는 어떤 이미지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깨트려 버리면 이제 트럼프는 그 조금 남은 해리스의 그 나머지마저 가져가 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아주 큰 지금 이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KFC가 더 잘 어울리는데 할아버지 잘 맞죠? 밑에 경호 난이도 수익 상승. 자, 경호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그 통제된 거 아닐까요? 드라이브 스루에 들어오는 그 차 안에 콘솔 박스에 권총 꺼내서 쏘면 어떻게 해요? 통제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난 어떤 후보가 경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독한 게 맥도날드에 확인을 했다고 이 인터뷰에다가 말했거든요. 우리가 맥도날드에 확인을 했는데 해리스는 일한 적이 없다. 뭐 맥도날드의 그 어떤 그 일일 알바라던가 뭐 단기 알바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매뉴얼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맥도날드에 물어본 왜냐면 맥도날드랑 뭐 입을 맞췄던가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진짜 제공을 했던가 아니면 뭐 트럼프가 정말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면 맥도날드에서 반박을 하겠죠. 근데 지금 맥도날드에서 확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무슨 서류에 남아있지는 않은가 봐요. 해리스가. 그럼 이제 사진이라도 내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해리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를 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맥도날드 노동자 시위에 나가고 뭐 이런 거 상원의원 때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본인이 일했던, 물론 너무 오래돼서 사진이 없거나 아니면 맥도날드에서 서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던가. 어쨌든 간에 지금 사진 한 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미리 파악하고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3주 전에 일단 해리스보다 15분 더 많이 일했다. 여기서 JTBC에서 잘 해줬어요. 해석을 안 하면 해리스보다 15분 더 일했다는 게 뭐를 더 일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얘기가. 해리스는 맥도날드에 확인한 결과 공식적으로 일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 드라이브 스루에서 15분을 일했다. 그러니까 해리스는 0분 일했으니까 난 15분 더 일한 거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 트럼프, 이름도 하필이면 도날드예요. 맥도날드 트럼프. 그래서 서민층까지 가져가려고 덜덜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거 하여튼 기가 막힌 한수입니다. 근데 3주 전에 해리스가 MSNBC에 나왔거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이것부터 하죠. 이게 지금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이거 누가 지금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 M자를 또 맥도날드로 바꿨어요, 이거. 지금 트럼프를.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3주 전에 3주에 자꾸 안 나오네. 자, 근데 해리스는 그날 어디 갔냐면은 흑인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티비 원더가 생일 축하 송을 불러줬어요. 근데 지금 흑백 가수 뭐 흑백 요리사 하도 유행인데 흑백 가수가 다 여기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임팩트가 약해요. 지금 예를 들어 앤 해서웨이 같은 너무 아름다운 여배우까지 지금 등장을 하고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지원 사격을 하고 스티비 원더 흑인 가수가 송을 불러줘도 임팩트가 없습니다, 지금. 맥도날드에 앞치마 하나 걸친 트럼프만의 임팩트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뭘 했냐면은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이거 조롱인가요? 아니면 이중인격, 둘 중에 하나예요. 트럼프가 조롱을 한 거던가 아니면 트럼프가 이중인격자예요. 뒤로 가볼까요? 이 이중인격자인가요? 아니면은 이거 조롱인가요?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이제 저기 드라이브 스루 차 타는 사람이 해리스 생일이라고 아까 흑인교회에서 동시간대에 흑인교회에서 스티브 원더가 생일송을 불러주고 있잖아요. 60세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노린 거예요. 둘 다 양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갈공명인지 아니면 다른 책사인지 싸움인데 해리스도 일부러 거기 가서 생일 축하 노래 받은 거죠. 왜요? 60세가 뭐 50세랑 비교하면 10살 많죠. 근데 트럼프랑 비교하면 60세는 젊거든요. 바이든한테 맨날 공략한 게 고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도 고령이에요. 78세. 그러니까 일부러 가서 거기서 생일 축하를 받은 거예요. 와, 나 60세 생일입니다. 그 왜 그랬죠? 트럼프는 60세가 한참 지났다는 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서 생일 축하송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먹혀요. 지금 여기서 축하를 해버려요, 여기서. 해피 벌스데이 카멜라를 축하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맥도날드 햄버거 갖다 주겠다. 이거 조롱 아니면 진짜 축하해주는
앞으로는 해리스를 까면서 뒤로는 축하해주는 뭐 이중인격자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판단하세요. 다중인격인지 아니면 조롱인가? 똑똑한 건가? 하여튼 해리스가 지금 60세죠? 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리스. 맥도날드 햄버거 나는 그녀에게 갈게요. 이랬어요. 트럼프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3주 전에 MSNBC에 출연했거든요. 해리스가. 근데 그때 앵커가 자 이게 뭐 원하는 게 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어렸을 때 일해서 그 가정을 보필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노래를 부릅니다. 빅맥송을. 그때 그 뒤에 후렴구를 이제 맞받아 쳐요. 그럼 이제 이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빅맥송을 외우고 이거를 그냥 말했던가 진짜로 이랬는데 증거가 없던가. 그럼 뭐 유권자가 판단하겠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앵커가 앞부분을 불러요. 빅맥송 앞부분을 부르면은 이게 뒤에 그 후렴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빅맥송을 불러요. 그러면서 막 웃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러면 빅맥송을 외워서 부른 가증스러운 가면을 쓴 여자의 얼굴인지 진짜 맥도날드에서 일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지금 못 내놓는 건지 아니면 지금 증거를 다시 내놓을 건지. 자, 이제 해리스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저 햄버거를 갖다 준다며. 햄버거를 진짜 갖다 줄지 햄버거를 진짜 갖다 줄 수도 있겠죠. 갖다 주면 버릴 것 같은데 해리스가. 햄버거를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생일 축하한다고 햄버거를 갖다 준다고 했으니까 그다음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2주 안에 답변해야 됩니다. 이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자, 트럼프는 증거가 많거든요. 지금. 자, 아예 이게 무슨 9.11 테러 중계하는 줄 알았어요. 도널드 트럼프 메이크스 프라이스 앳 맥도날드스. 이거 무슨 9.11 테러나 이런 거 났을 때 이거 무슨 속보로 이게 나옵니다. 자, 맥도날드 갔는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광고에 출연했어. 어렸을 때 이미 1달러짜리 광고, 맥도날드 1달러에 파는 거 광고에 출연해가지고 이 미국 방송에 많이 나오는 그 타이슨 인형하고 막 맥도날드 그 인형 있잖아요. 거기랑 얘기하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로 파티를 해요. 여기다가 다 쌓아놓고 이게 지금 맥도날드 제품을 왕창 쌓아놓고 자기네 트럼프 타워에서 이렇게 저기 젊은 시절부터 파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하게 먹히는 거예요. 아무리 2주 전이라고 티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해리스는 과거 사진을 빨리 집에 가서 뒤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또 큰 걸 했죠.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너 고양이 나한테 주면은 내가 너한테 애를 주겠다 이런 막말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또 여기서 불거집니다. 총기 자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달러 14억인가요? 매일 14억씩 한 명 당첨되면 주겠대요. 지금 14억을 꽂아주겠대요. 근데 여기 어디냐면 펜실베니아 주거든요. 최대 격전지. 여기 뺏기면 끝납니다. 지금. 여기 뺏기면 끝나는데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명씩 14억을 뿌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뭘 뿌리겠다고 하냐면 어디다 서명한 사람? 총기 자유가 그 명시된 그 옛날에 미국이 그 영국에서 독립할 때 식민지 독립할 때 그거 있죠. 총기 자유의 독립이 써져 있는 곳에 서명을 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총기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결국. 총기 자유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한 명 뽑아서 로또 칙으로 14억을 주겠대요. 지금 한 명 저기 당첨됐어요. 지금 벌써. 내일도 한 명 당첨될 거고. 뒤로 가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계속 돈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100만 달러인데 여기에 서명하면은 그중에 추첨해서 100만 달러 줍니다. 여기 아까 그 식민지에서 독립할 때 미국의 그 총기 자유에 대한 헌법의 자유가 저기 써져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기 자유를 찬성하는 트럼프와 괴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주가 시퍼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앨런 머스크가 그 이슈를 던져가지고 펜실베니아주에서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식으로 버몬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슈를 선점당한 거예요. 해리스가. 스티비 원더가 아무리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줘도 앨런 머스크가 총기 자유 지지 서명하는 사람한테 돈을 꽂아준다고 로또식으로 뿌려버리고 맥도날드 가서 트럼프가 알바니까 그 이슈에 선점당한 거예요. 이거 이슈 싸움이잖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우리나라도 다 똑같죠. 어차피 고정층들은 뭔 짓을 해도 안 바뀝니다. 평생. 그렇죠?
어차피 그 고정층들은 그대로 투표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 중도층들 이슈에 정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 중도층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이슈가 선점당했죠, 지금. 완전히.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자, 근데 과연 지금 이런 게 그러면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있느냐? 연관이 있을까?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가 주식시장에 어떤 우위에 연관이 있는가? 그러면 주식시장에 내가 만약에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주식시장이 좋았다면 나는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해리스를 지지하더라도 내 주식이 돈이 걸려 있으니까 나는 겉으로는 그러니까 해리스한테 투표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 투표하는 거랑 저기 그 지지를 외치는 거랑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일단 S&P 500 CAGR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죠. 근데 연평균 성장률에 한정이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20년을 따지자면은 첫 해랑 20년치 그거의 성장률만 따집니다. 평균 성장률. 중간값은 따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끼랑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는 빨리 뛰다가 나무에서 쉬다가 다시 가고 이러죠. 근데 거북이는 천천히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결승점까지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토끼랑 거북이는 똑같아요.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토끼랑 거북이가. 근데 누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나요? 토끼가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죠. 중간값을 해보면.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그겁니다. S&P 500의 CAGR 평균으로 했을 때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9.6이 나왔고 공화당 후보는 6.2가 나왔는데 중간값을 따지면은 공화당이 10.2고 민주당이 8.5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더욱더 중간중간에 변동이 심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됐을 때. 그리고 민주당 후보 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빌 클린턴입니다. 빌 클린턴이 취임하고 있을 때 15.2%의 연평균 성장률이 나왔고요. 그다음 공화당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14.1%가 나왔어요. 둘이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표들도 있죠. 연준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오늘도 나왔죠. 연준이 하는 일. 물가랑 고용. 왜 물가랑 고용을 연준이 다루죠? 그 두 마리 토끼를. 물가랑 고용이 안 잡히면 국민들이 제일 힘드니까. 그래서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그 두 개를 합치면은 그게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고통 지수예요. 그래서 실업률하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두 개를 합친 건데 70년치입니다. 70년치를 따졌을 때 별 차이가 나질 않아요. 민주당 9%, 공화당 9.5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국민들의 고통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다 정치적 수사예요. 아시겠죠? 지금 다 해리스도 국민을 위한다. 트럼프도 국민을 위한다. 누가 되면 국민이 더 낫니?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요. 정치인들은. 아시겠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누가 국민들을 위해서 별하별 정책을 다 해봐야 0.5 차이가 난다고요. 소비자들의 고통은. 그래서 민주당이 70년 동안 민주당 대통령 평균 고통 인플레이션 플러스 실업률이 9%고 70년치니까 어마어마하죠.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9.5입니다.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0.5 조금 더 고통이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업은요. 소비자 말고 기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PMI 지수 이번 주에 또 나오죠. 심리 지수인데 구매 공급 관리자 지수죠. 2000년대 이후에 공화당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PMI가 54.3, 민주당이 54.9. 일단 둘 다 50이 넘으니까 뭐예요? PMI에서 나오는 지수는 평균 지금 기준선이 50이죠. 50 이상이면 일단 다 경기 확장을 바라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대통령이었을 때 54.3, 민주당이 54.9. 이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정서든 소비자들의 고통이든 공화당 대통령이 됐던 민주당 대통령이 됐던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일은 다 국민하고 기업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삶이 스스로 나아지는 거지 정치인들이 정책적으로 해주는 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각자 도생이에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전에 말한 것을 해놓은 거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글로 써놓은 겁니다. CAGR하고 중간값 차이 나는 것이고요. 자, 구매 공급가 지수 비슷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카콜라 실적이 곧 나옵니다. 자, 그래서 코카콜라는 지난 분기에는 3% 매출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마이너스 5% 났고 주당 순이익도 마이너스 5% 났고 근데 일회성 비용 제거하자 플러스 7%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3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목표로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다시 맥도날드가 중동에서 가져갔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리필 가능한 제품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이 매력적이고 확장되고 있으니 우리가 방대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경영진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자, 해리스는 이제 사진을 빨리 갖고 나와야 될 때고요. 해리스 vs 트럼프. 그냥 빅맥송 배틀로 승부 냅시다. 자, 저도 한번 부르겠습니다. 참깨빵이에 순세고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빰빠라빰빰. S&P 500 지수 올해 잘 달려줬습니다. 지난 6주 동안에도 모두 주간 기준 상승세 기록하다가 밤사이에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한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다룬 이유는 골드만삭스의 발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S&P 500 지수 추이 한번 보시죠. 지난 2016년부터 물론 굴곡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큰 수익률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좀 약세론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개 종목에 집중된 성장 그리고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연평균 수익률이 3%에 그칠 것이다. 라면서 S&P 500 지수 과거에는 연평균 13% 지난 10년 동안 기록하기도 했지만 향후 10년 동안은 연 3% 수익률에 그쳐야 한다, 만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S&P 500 지수는 투자의 불변 규칙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도 잘 알려져 있었는데 한물이 간 걸까요? 큰 기대 수익률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인기가 시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기회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지금부터 답을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작아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든 싫든 미국 대형주를 바라봐야 한다. 사실 뻔한 답변인 것 같기는 한데 대형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눈 딱 감고 M7 등 미국 대형주를 매수해라라는 게 카슨 블록, 테슬라를 공매도했던 인물로 잘 알려진 머디 워터스 창립자의 말이 됐습니다. 공매도로 계속해서 활동해 왔고 또 돈을 벌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S&P 500 지수를 매수할 걸 그랬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긴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M7을 비롯한 미국 대형주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향후에도 앞으로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대형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과거 데이터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안에서도 정말 유독 큰 빅테크라던가 기타 대형주들이 있는데요. 과거 10년 동안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한 펀드 탑 8을 살펴보니까요. 다 그러한 빅테크, 성장주, 대형주였습니다. 미국 성장주 포트폴리오, 대형 성장주, 대형 성장 ESG, 미국 성장주, 미국 블루칩, 미국 대형 성장주, 미국 40 이렇게 모두 다 사실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미국
대형주 또 성장주만큼은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좋든 싫든 미국 대형주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죠. 그런데 또 이런 주장이 강하게 있는 가운데서도 M7에서 좀 눈을 돌릴 때가 있다, 돌려야 할 때다라는 주장이 함께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M7에서 눈을 돌린다면 중소형주로 눈을 돌리는 거겠죠. 이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S&P 500 지수와 러셀 20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상위 500개 종목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선이 지금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S&P 500 지수가 훨씬 더 아웃퍼폼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최근 들어서 러셀 2000이 조금은 주목을 받기는 했습니다. 중소형주는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환경에서 더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그럼 중소형주 기대해봐도 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또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조금은 느리게,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주장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댈러스 연은 총재 점진적인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닐 카시칼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중립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생각만큼 많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 국채금리 흐름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19%까지 오르는 등 굉장히 크게 많이 올랐는데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강한 경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로 보인다. 즉 시장도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또는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데 힘을 싣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셀 2000 지금 막연하게 기대감에 쫓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러셀 2000보다는 S&P 500 지수 그래도 가지고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2024년 올해 최종 전망치 기관별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BMO가 가장 높은 6,1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6,100포인트 6,000대이긴 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5,800대에 있기 때문에 약 4%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론 남은 기간이 적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S&P 500 지수 연평균 수익률 3%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만 조금은 부족하다 싶으시다면 S&P 500 지수 안에서도 대형주, 성장주를 또 선별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마지막 사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 조금은 이전보다는 부진해질 수 있다 한들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미국 대형주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조금 든든한 뒷배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인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반등이었나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국내 증시 분위기 좋았는데 간밤 뉴욕 증시가 숨고르게 들어갔던 건 오늘 국내 증시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 우리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개장 전 이슈들까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죠. 어제는 나름 풍성한 재료들 덕분에 국내 증시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수 안에서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장 초반부터의 상승 흐름을 끝까지 잘 유지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하락 종목들보다 더 많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부 업종들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아닌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동반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다만 상위 종목들 단에서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으로 마쳤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상위 투톱의 방향성이 완전히 엇갈린 모습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24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대선 앞두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대장주 단에서의 움직임은 모두 우호적이었다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모두 다 SK하이닉스를 상위권 안에 담아가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안에서는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매수 흐름을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들도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자사주 취득 소식과 함께 어제 5.5%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연중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피사 주사 제형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동일하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과 섹터 단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 정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대장주 단에서의 움직임 플러스 추가적인 중소형주 그리고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까지 나왔는데요. 게임과 아이폰 중국 기업들 모두 중국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혜를 받아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 게임 쪽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중국 안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폰의 판매량이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에 아이폰의 부품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관련주들도 어제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중국이 예상대로 이 LPR이라고 불리죠. 중국 안에서는 실질적인 금리인데요. 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중국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함께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블랙핑크 로제 신곡이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YG 플러스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간만에 엔터주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21일에는 에스파, 아일릿 그리고 11월에는 BTS의 진의 솔로 컴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바닥을 다지고 있었던 엔터주들의 드디어 햇살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어제 1차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연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증권가들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 추가적인 실적을 기대해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현재 엔터 업계의 평가가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원전 관련주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까지도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먼저 전력 수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원전 관련주들, 관련 회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주들에게는 긍정적인 하나의 소재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우리 국내 증시 안에서 그리고 국내 시장 안에서의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연말에 본격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있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이 국내에서 SMR 4개를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을 추가시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덕분에 우진엔텍 그리고 G2파워 등 관련주들의 상승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최근에 가장 부각되는 것은 바로 북한과 러시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여파 때문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다소 묻히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그 틈을 타서 북한이 러시아 측에 10,000명이 넘는 병사들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대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방산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3분기의 실적 기대감까지 이미 맞물려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방산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지켜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의 거래에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각각 공시를 통해서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왔고요. 이번에 함께 체결한 공급 계약의 금액을 확인을 해보시면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도 75%가 넘는 수준의 계약 금액을 따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이슈로 부각이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직후에 계양전기의 상황도 지켜보시고요. G2파워 같은 경우도 미국 쪽 기업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 앞으로도 미국 진출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어제도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클래시스, 이제 매물로 시장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몸값이 3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죠. 현재 최대 주주는 베인캐피탈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회사가 현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인 61%를 매각을 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왔습니다. 슈링크를 포함해서 이 뷰티 미용 기기 안에서는 말 그대로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데 이 클래시스의 매물화가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낼지 오늘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 확인을 해보시고요.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매각 절차까지 겹치게 된다면 그 변동성의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 증시가 쉬어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이슈들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섹터로 나눠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죠. 지난주에 함께 확인했던 TSMC의 실적 그리고 이제 곧 출하하게 될 블랙웰의 수요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긍정적으로 풀이되는 것은 바로 이번 주에 있는 빅테크의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알파벳,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9월 돼서 AI 하드웨어 지출에 작년에 대비해서도 56%의 지출을 더 늘렸다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엔비디아에 이만큼의 돈을 더 썼다라는 게 될 것 같죠. 덕분에 엔비디아는 빅테크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늘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AI 인프라 오는 27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10배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미 주가 상승은 올해 들어서만 200% 가까이 나온 상황인데 이제 시작이다라는 시장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돌입했던 부분 그리고 퀄컴이 이번에 AI용 휴대폰 칩을 개선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삼성과 함께한다는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최근까지 좀 부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오늘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기차 캐즘과 관련돼서 최근에 우려의 소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3분기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 판매 대수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역대 최고치 경신을 했다라고 하고요. 작년 대비해서도 11%의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인센티브와 여러 가지 할인 정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팔렸던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가형 모델들이 확대가 된다면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 시간으로는 24일 새벽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 실적과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그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다시 한번 금값은 고점을 갱신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있는 불확실성을 그대로 이 가격에 반영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또 위험자산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두 자산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금 관련주들도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어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나왔었습니다. 해당 흐름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 또 여기에 유가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나 정유, 화학, 운송업종들의 변동성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는 미국 안에서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반으로 국내 증시의 여러 가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개장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죠.
국내 증시 어제장을 중심으로 시그널들을 잡아봤다면 뉴욕 증시 밤사이에 마감된 상황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했던 만큼 오늘은 밤사이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 엔비디아 강세에 힘입어서 0.27%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움직임도 좀 엇갈림이 있었죠. 애플, 아이폰 수요가 괜찮다라는 평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0.63% 강세, 또 엔비디아, AI 훈풍 계속해서 이어받으면서 4% 이상 크게 오르는 모습,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하는 모습까지 나타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는 0.84% 소폭 내림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WTI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수요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중국이 대출 우대금리,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그 금리를 인하하면서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또 많이 하락했던 만큼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꽤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 배럴당 70달러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사실 장중에는 2,740달러대까지 오르면서 장중 신고가 또 한 번 기록을 했는데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채 마감을 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미 댈러스 여는 총재, 점진적인 금리 인하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목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점진적인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 중립금리가 기존 예상보다 높을 것 같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상만큼 강하게 인하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폴로 자산 운용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예상하고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올랐던 종목들 반납할 수,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는 만큼 한번 관련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이 더 갈까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이슈인데요. 카나코드, 과거 2년 동안 이어진 강세장은 수익률이나 기간 측면에서 강세장의 중앙값에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이나 기간 측면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지금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향후 10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이 연평균 3%에 그칠 것 같다라면서 조금은 약세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에서의 움직임들 색깔로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은 붉은 기운이 더 가득했던 월요일장, 하락세가 더 강했던 월요일장이었다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안에서도 유독 엔비디아가 빛났죠. 과연 이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치, 강세 흐름이 국내 증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또 AMD 1%대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주도 조금은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만의 강세가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작용한다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올지는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섹터는 바로 이 부동산 섹터가 되겠습니다. 다 빨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섹터가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 예상보다는 더딜 것으로 나타나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지금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시면요. 4.19%대까지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이유를 살펴보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강한 경제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로 보인다. 즉, 시장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뎌질 것 같다라는 데 힘을 싣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섹터, 그와 연결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동산 그리고 주택 건설 관련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소비 관련주, 기준금리가 강하게 내려줘야지 또 활기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딜 것으로 보여지니까 선반영에서 많이 올랐던 부분의 일부분을 좀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6개월 안에 2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다시금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5%를 다시 테스트하게 된다면 또 시장에 큰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S&P 500 지수도 시장이 더 갈지도 같이 연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은 통상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도 살펴봤지만 향후 10년 동안 S&P 500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3%에 그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반면에 강세장이 아직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강세장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쌓인 시간에 알아봤지만 미국 대형주만큼은 그래도 일정 부분 들고 가시는 것이 안전한 투자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카슨의 발언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카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했냐? 생각할 필요 없이 눈 딱 감고 M7 등 미국 대형주를 매수해라. 나도 지금 보니까 공매도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S&P 500 지수를 매수할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 섞인 발언을 했죠. 이렇듯 지금 포트폴리오를 배분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대형주를 없이 가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시장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빅테크 M7 안에서도 테슬라는 이번 주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실적 발표 현지 시간 기준 23일, 우리 시간으로는 24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요. 일단 파이퍼 샌들러 실적 발표에 앞서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고점 대비 굉장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하락할지는 이번 실적 발표 때 함께 나올 총 마진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 마켓 시그널에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강세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140달러 선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투자 심리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 임박했습니다. 2차 전지주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 나와 있습니다. 금리 민감주,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미국, 한국 상관없이 함께 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 예, 계속해서 10월 22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 신문의 일면 기사를 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높이자, 국민연금처럼 기금형 전환.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금 전체 근로자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되죠.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기업 차원에서 그렇게 가입을 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방식 또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방식 또 그게 좀 접목된 방식 한 3가지 정도로 이 퇴직연금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연 한 평균 한 7% 전후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고 있는 반면에 평균이죠. 최근 한 5년 새 그렇습니다. 같은 기간에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천차만별입니다.
알아서 해주세요에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식, 그다음에 원리금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수익률이 원리금을 알아서 보장해 주세요 방식은 2에서 한 3% 정도 연간 물가 상승률보다 못 미치니까 실질 뭐 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인 셈이죠. 갖고 있어봤자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반면에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의 원리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거는 10% 훨씬 넘습니다.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역시 원리금 보장형도 수익률은 한 3% 전후. 그다음에 내가 알아서 할게 원리금 비보장형도 역시 10한 3, 4% 정도 수익률을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극대화돼 있죠. 결국 이제 이거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국민연금을 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한 절반 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처럼 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골자는 앞에 말씀드린 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일단 전체 근로자들이 다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이제 국민연금을 운용을 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정부가 퇴직연금을 개혁하겠다는 큰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 한번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상황처럼 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 그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것과의 수익률 차이가 적어도 한 3배 이상 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사실상 지금 약간 사각지대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젊은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알아서 또는 IRP 같은 걸 통해서 수익률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ETF 상품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ETF 상품, 특히 미국 중심의 이런 ETF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리스크를 더 안고 위험 자산, 즉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게 문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 401k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좀 제가 알아보니까 캘퍼스라고 하는 공무원,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도 역시 한 40% 정도. 그다음에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죠.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거의 60%, 58% 정도를 주식 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주로 얘네들은 이제 미국에 주로 투자하니까 이런 모습이고 우리는 이제 주로 국장에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낮은 이유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투자 방식, 퇴직연금의 투자 방식을 수익률이 높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하는 것처럼 사실은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정부의 어떤 그런 퇴직연금 개혁 방안도 결국 그런 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국장에서 유동성이 더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요. 사실은 수익률이 중요한 우리 노후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이 퇴직연금,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갑갑한 박스피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갑갑하시죠, 뭐. 여러분들도 갑갑하시고 저희도 사실은 매일 뭐 시장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도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이런 상황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 국내 주력 어떤 산업 쪽에 여전히 경쟁력이 좀 자꾸 어렵다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횡보장 오래 가면 종목 장세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알아서 올라가는 사례가 사실 늘 있죠. 그래서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오늘 이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 뭐가 있느냐, 특히 증권사들이 최근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한 한두 군데가 올린 게 아니라 적어도 복수 이상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올린 그런 종목들을 주목해보자. 그 내용을 좀 오늘 기사에 좀 담아놨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업종은 바이오. 역시 그렇죠. 그다음에 방산, 금융 뭐 이런 정도.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그럴 만하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업종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역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목표가 상향 종목입니다. 보면은 120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아주 올라가 있는 모습.
KB증권 같은 경우는 126만 원까지 올렸죠. 그다음에 녹십자도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가 올라간 모습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무려 7개 증권사가 목표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죠. 그다음에 방산주입니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대표적인 방산주들이고 주가도 최근에 좋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통신주가 좀 들어있죠. 통신주도 KT와 SK텔레콤, KT 같은 경우는 한 5개 증권사가 잇따라서 목표가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안정적인 경기 부양, 뭐 경기 유틸리티 쪽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AI 쪽으로의 변신이 눈에 띈다. 이 부분에서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점이 통신주들의 주가가 요즘에 목표가가 오르고 있는 그냥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6G로 가기 전에 아직 지금은 돈 들어갈 데가 별로 없다라는 것도 이 통신주들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강달러 부채제라는 개미들. 어제 우리 환율이 1,370원대로 2달 만에 올라섰습니다. 결국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반영이 된 거고 글로벌하게 따지면 미국밖에 뭐 잘 나가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 어제 또 경기 부양 관련된 기준금리 또 내렸고 유럽은 12월 달에 또 기준금리 내린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말고는 뭐 좋은 나라, 뭐 좀 먹고 살 만한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나라가 없다 보니 이제 미국 달러화는 미국이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앞에 정다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국채 금리가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또 하나 국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 팔면 그 달러로 바꾸게 되니 당연히 달러 가치가 국내에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표 뭐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이유라는 분석이 지금 이데일리 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 계속 국장 뭐 떠나서 미국장 사고 있는 거. 그러려면 이제 원화로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이제 국내에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올 상반기 때처럼 외국인들이 국내 환율이 올라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주식을 샀던 것처럼 이게 사실 가장 바람직한 모습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야지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수출주들이니까 수익성이 좀 보장이 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계속돼서 국내 수출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주가도 올라가고 뭐 환율도 뭐 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한테는 좀 더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뭐 해외 투자자도 팔고 국내 투자자도 파니 환율은 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장도 계속 내려가는 이런 디커플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개선안 나왔죠. 골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밥켓을 떼내서 빚을 줄이고 자산 매각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 골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더 높게 이제 해주기로 했다 이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나중에 이제 분할을 하게 되죠. 기존 주식으로 이제 로보틱스 주를 3.1주 정도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4.3주로 더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된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도 기존에 75주 주기로 했던 거를 88주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줬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이미 나왔던 대로 두산 밥켓을 100% 두산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철회가 된 거고 그다음에 에너빌리티의 존속사업법인과 두산밥켓의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을 로보틱스에 합병하는 이런 내용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에너지나 전력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밥켓을 털어내면서 이제 부채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규 투자 여력도 좀 확보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원전 관련해서 잘 나가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좀 더 키워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밥켓이라고 하는 두산그룹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이 캐시플로우, 이 캐시 카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돈이 계속 필요한 로보틱스 쪽에 자회사로 붙여서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라는 건 여전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주식회사 두산, 즉 두산 지주회사의 이제 이 배당도 좀 늘어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산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로보틱스가 빨리 돈을 벌고 커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얘기까지 해서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켓 비하인드 매주 화요일 날에는 IM 증권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얘기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제 실적 얘기 해야죠. 네. 이제 빅테크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M7 실적 발표도 이제 줄줄이 좀 이어질 예정이고 해서 이제 기대는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긴 한데 일단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이번 주 발표날 그 빅테크들 실적을 전체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면은 서프라이즈나 또는 이렇게 실망을 줄 만한 쇼크가 나올 만한 거는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도 없고 쇼크도 없을 거다. 네, 그냥 무난한 수준에서 무난하다.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실적 발표 직전에 대개 가이던스를 갖다 상회하거나 낮추거나 해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맞아요. 미리 그런 게 그렇게 좀 하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오늘 미 증시 끝나고 나서 보셨지만은 미국채 금리가 재차 좀 세게 반등을 했고요. 그러게요. 많이 오르대요. 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보시면은 환이 갑자기 튀기 맞아요. 오르고 시작해서 있고요. 예. 원화 약세가 좀 심화되는데 물론 이제 주식을 파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데서 오는 거다. 네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달러 강세의 촉발 가능성 그쵸. 여전히 그걸 보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는 이제 기업들 세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채를 더 많이 찍어내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금리 인상의 요인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매크로 단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증시 역시 지금 구간에서 크게 급등을 하거나 급등을 할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실적 자체는 발표가 난다 해도 뭐 시장을 뭐 뒤흔들 정도의 어떤 그 충격 쇼크나 이런 게 돌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급등락 없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트럼프 리스크의 강도가 만약에 더 세져가지고 미국채 10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는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 역시도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격을 있다. 받을 수 있다. 네, 그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그게 이제 국채금리 상승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본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는 뭐 이달에 발표되지는 않습니다만 11월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켜보면 됩니까?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신고가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걸 아침에 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백업해주고 있는 거는 이번 주에 발표가 날 메타라든지 그쵸, 이런 빅테크들 쪽이잖아요. 실적이죠. 네. 그럼 그 실적을 보면서 이제 또 체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년 거까지 완판을 했다라는 네. 또 똑같은 기사를 내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실 또 우리 서학개미 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게 테슬라인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참 많은 영감과 희망과 이런 어떤 뭐 그런 걸 주는 종목이면서 또 그만큼의 또 실망감과 뭐 이런 걸 또 주는 종목이어서 우리 서학개미들한테 참 애증의 종목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수치, 실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돼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게 테슬라의 주가 급등락이 우리 2차 전지하고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연관성이 있다라고 예. 하니까 네. 지켜보셔야 되는데 테슬라에서는 컨퍼런스 콜을 내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그 발표되는 숫자보다는 이후 4분기 이후 또는 내년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거기에 대한 이제 테슬라의 전망이 중요하고요. 참고적으로 9월달 그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미국도 늘어난 걸로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도 잘 팔린다면서요? 어찌됐든 네. 그런 것들이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향후에 추세적이냐.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곧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 이제 마켓 비중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를 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들이 막 하니까. 예. 차는 원래 전통 내연기관 차들이 더 잘 만듭니다.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차별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소프트웨어 FSD 쪽이거든요. 그렇죠. 자율주행하고 뭐 이런 쪽이죠. 근데 이제 FSD 로봇하고. 쪽이 요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 내년에 이제 승인 허가 안 날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가 어저께 나왔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머스크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중국 방문하게 됐었잖아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테슬라를 마냥 키워줄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중국 내에도 자율주행차 그렇죠. 많고 하니까 예. 이제 그 자율주행 기업 관련된 쪽이 경쟁이 붙는다고 그러면은 뭐 테슬라를 먼저 키워줄 그런 필요는 없을 거라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FSD 쪽 연루 이제 가능성 이제 그거 좀 체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교통당국에서 조사가 좀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거기에서 조금 네거티브한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봇도 지난번에 사실은 로보택시 쪽도 뚜껑 열어보고 난 다음에 되게 실망감이 좀 있었고 FSD 지금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이 기술 문제도 머스크는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늘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노이즈 하여간 뭔가 계속해서 변수들이 좀 네.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올 2분기 때 그때 이제 사실 테슬라 주가 버티게 해주고 올렸던 게 ESS 쪽이었잖아요. 네네. 그거가 계속 비중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그 당시만 해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테슬라 ESS 메가팩 쪽 얘기는 별로 안 나오대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밸류 자체는 뭘 갖다 붙여도 지금 싸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테슬라는 그쵸. 그런 어떤 밸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맞아요. 가능성을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지금 구조에서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그 옵티머스 로봇 출시, 쪽에, 예. 로봇 출시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상용화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FSD가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하냐, 그쪽에다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결국은 보급형차 이제 출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로보택시하고 믹싱을 해가지고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보급형차를 내년에 출시할 것이냐,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질문도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산이 실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이제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회사라고만 보기에는 뭐 이제 조금 그 범위는 넘어섰죠. 이제 테슬라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현대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오늘 인도법인 오늘 상장을 하는 날이라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소문에서 하고 뉴스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현대차가 뭔가 조금 더 글로벌 뭐라 해야 되지? 빅3 뭐 빅4? 빅4가 아니라 이제 빅3 정도까지도 이제 보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점 위상이 좀 높아지는 쪽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대차는 글로벌 빅3라고 이제 지금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인도법인 상장 효과는 사실 본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실제로 보시면은 네. 그 인도법인 상장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하고 지금 주가 수준을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인도 시장에서 어쨌든
그 탑2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상장을 통해 가지고 큰 금액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그렇죠. 들어온 돈을 가지고 밸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거를 좀 포커싱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3분기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고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분기 대비로는 좀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쪽이 2분기가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도 살짝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아마 전체 글로벌 차들이 다 비슷할 것 그 같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들 이제 조금 부진하다.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상방을 좀 억제하고 있는 요인인데 결국에는 현대차가 지금 보여줬던 그동안의 퍼포먼스를 보면 그 내연기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세 개 분야에서 하고 있죠. 글로벌에서 현대차만큼의 포트폴리오하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세 가지를 다 합했을 네, 경우. 합쳐가지고는 테슬라는 전기차만 가지고 있는 거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위주고 중심이고. 예. 전기차가 안 되는 또 그렇죠, 쪽이고 그렇죠. 뭐 독일 차들은 요즘 뭐 독일 차의 위상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GM이나 포드도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거긴 하이브리드가 또 전멸한 상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위상을 놓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의 위상은 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은 이 슬로우 다운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해 줄 것이냐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대차가 예고했었던 밸류업과 관련된 예. 부분을 어떻게 진행시켜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 하나는 현대차 자체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도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비스, 모비스 주가가 뭐 잠깐이긴 한데 팍 튀었었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 실적만 가지고 보기는 조금 그래서 그거가 일종의 뭐 그런 뜻으로 지배구조 관련된 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봐도 됩니까? 뭐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 글로비스는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 지분 아무래도 오너 지분이 많은 모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네, 글로비스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서 어떤 식이든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는 여기도 이제 그 인베스터 데이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밸류업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그 수 있지 정도? 않겠느냐. 그 정도고 사실 이제 그 명예 회장님 뭐 신병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보다는 사실은 이제 향후에 전동화가 가속화될수록 모비스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위상 최근에 이제 GM하고 또 협업하고 했던 맞습니다. 거에서 네. 지분 교환 얘기도 좀 나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GM 것까지 같이 가져가게 됐을 경우 한 단계 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에 대한 접근은 차를 현대차나 기아나 이 차 완성차 업체를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글로비스 같이 이렇게 지배구조의 핵심에 있는 회사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를 좀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저기 고객님들한테 우선주를 2020년에 사드렸거든요. 현대차 우선주. 네, 우선주를 사드렸고 그게 평균 단가가 9만 원대 중반에서 10만 원 초반입니다. 지금 한 16만 원대 올라왔는데 많이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올 초까지 10만 원 전후였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다 올랐다는 얘기죠? 네네. 그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결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밸류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에서 본주보다는 우선주를 자사주를 소각을 오히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주를 줄여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거는 현대 모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모비스 주가가 지금 낮잖아요. 그쵸. 근데 낮은데 만약에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예를 들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주주환원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온다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투자는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구조를 갖다 재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놓고 보시면 요 3개사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차, 뭐 하여간 현대차는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의 행보가 워낙에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렇게 비교되면서 워낙에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도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이런 거에 또 배경에 깔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에서 뉴스브리핑 때도
목표 주가가 126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명실공히 국내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뭐 확실히 이제 대장주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뭐 미국의 생물보안법 얘기도 뭐 늘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도 계속 있고 계속 뭐 삼성바이오로서는 이제 좋게 봐도 되냐 싶네요. 일단 바이오 전반이 지금 좋아지는 그림이고요. 우리나라 바이오업계 전체가. 네네. 그게 이제 올해를 제가 한국 바이오의 글로벌 원년이라는 말씀을 통해 계속 드려왔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유한양행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임상 3상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건데 사실상 지금 SC 제형으로 바꾸는데 할로자임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겠지만 그렇죠. 결국 가가지고 판매에 대한 로얄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로얄티라는 게 뭐 1, 2천억 들어오는 수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분기 판매량이 한 11조 이상 되거든요. 연 한 40조 넘는다는 넘죠. 얘기는. 네, 그게 이제 SC 제형으로 전환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 전환율 곱하기 그 로얄티니까 비율이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돈들이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뭐 유한양행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겠냐는 거죠. 결국 또 재투자하는 데 재투자하겠죠. 연구개발. 그게 이제 저변을 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증시가 글로벌 바이오 쪽에서는 1위입니다. 상승률로. 수익률이. 네, 수익률이 1위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나라 장 특유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수급이 지금 안 좋은데도 맞아요. 그다음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없죠. 바이오가 그나마 이슈 메이킹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그런 옳은 측면이 있고 네. 단순히 이슈 메이킹만 됐던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한양이나 알테오젠 최근에 리가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 또 하나 있었고요. 있었죠. 예. 그 외에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뇌전증 치료제가 지금 계속해서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 외에 뭐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도 롱액팅으로 해가지고 장기 지금 뭐 지속병 한다. 주사제 뭐 그런 거 얘기들로 있고. 해서 많이 올랐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한올바이오 파마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과거 바이오가 오를 때는 특정 한두 종목이 시장을 확 잡아 끌면서 아류주들이 따라가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는 아무런 패턴이었는데 근거도 없이 그냥. 네. 예. 근데 최근의 패턴을 보면은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앞에서 무리를 져가지고 바이오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 요 흐름 자체가 그 밑에 아류 종목들이 따라 올라오긴 하지만 이 메인스트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전 바이오 정세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앞서 말씀하신 뭐 삼바, 알테, 뭐 유한양행, 리가캠바, AB, 뭐 해간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들 뭔가 하나씩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만 봐도 뭐 괜찮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수익률을 추정하신다고 밑에서 별 그 재료가 움직임도 없었다가 없는, 네. 갑자기 튀는 종목들보다는 네. 메인스트림 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의 특징 때문에 주도주 부재 때문에 최근에도 보면은 장이 종목이 밀리면 바이오가 올라가는 그런 역반응들이 계속 오히려. 나와요, 장중에. 네. 그거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게 쏠리는 그런 패턴도 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도주 가운데서 있으셔야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또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하실 때는 지금은 너무 주변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메인스트림 안에서만 움직이시고 지금은 사실 바이오 주식을 추격해서 살 타임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명확하게 좀 확실한 재료에 있는 약간 좀 큰 회사들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재료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추종해서 따라붙는 이런 애들은 안 보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고. 네. 근데 이미 그 뭔가 재료가 각각 있는 그런 바이오주들은 좀 비싸다. 많이 올라 있고 조금 최근 패턴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섹터가 눌릴 때 이쪽이 대안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의 어떤 힘이 그쪽으로 확 쏠리는 느낌보다는 여기도 많이 네. 올라 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바이오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막 쫓아서 사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정받을 때 오히려. 눌릴 때
주도주 종목들 그 안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같이 한올바이오 버마가 막 급등을 하면 뭐 따라붙는 거 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한올바이오가 또 조금 조정받아 그때 이제 차라리 그때 저는 들어가는 게 낫겠다.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재료가 없는 회사들을 따라 들어가는 건 그거는 아니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금액락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대략 저희가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요. 그래도 하이닉스 얘기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4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하이닉스마저 이제 나왔는데 별 볼 일 없으면 참 비빌 데가 너무 없어져서 그래서 하이닉스가 좀 중요하다라고들 많이들 보시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번 우리 증시가 지금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딜레마가 좀 있는데 어쩌면 하이닉스가 그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솔직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문제가 하나 뭐냐면은 독자적으로 시장을 리드하기보다는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지금 고점 돌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하이닉스는 아직도 20만 원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가려면 좀 멀었죠. 사실 갈 길이 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에 수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주가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탄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 탄력이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은 결국은 지금 하이닉스를 누가 사줄 것이냐. 결국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그쵸.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지금 환율의 이런 부담도 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식을 사서 올리는 게 외국인들의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거는 차익 실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내부적인 수급 자체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내부적인 수급의 문제도 일정 부분 작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주가 상승 폭만큼 하이닉스가 따라가기는 지금 쉽지 않다.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네, 저는 그냥 하이닉스는 어쨌든 시장을 지탱해주는 하나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 같지만은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증시의 어떤 수급의 변화가 없이는 시장을 리드해가면서 전체 장세를 끌어가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실적 지금 뭐 대략 6조 대 후반에서 뭐 많게 보는 데는 7조 초반까지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7조 초반 정도 수준까지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도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주가에서의 퍼포먼스는 그렇게 높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아주 초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SK 하이닉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네. 소위 말하는 HBM 관련주들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면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 미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미국장도 약간은 경계감을 지금 갖고 있는 시장 오늘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국채금리 많이 오르고 하니까 네, 이제 특히나.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들이 일정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글쎄요. 게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좀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건전해지려고 그러면 지금 바이오 섹터 혼자서 이게 마지못해서 끌고 가는 그 패턴보다는 조금은 좀 저변이 좀 넓어지는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한테도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시장을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 수급만 가지고는 그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줄 것이냐, 요거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환율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셔서 사실 환율이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지 이제 뭐 환차익이라도 볼 거 생각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두른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까지 하락을 하면 환차 손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있으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을 꼭 뭐 사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늘 상반기만 보더라도 환율 계속 높은데도 막 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환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1,470원을 계속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들한테는 사실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닌 거네요. 사실 이제 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달러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엔화 고점 엔고가 잠시 나오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다시 트럼프에 대한 집권 글쎄요. 가능성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게 갑자기 바뀌지 않으면 당분간은 이런 패턴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환율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용문 이사님하고 두루두루 얘기를 했고요. 일단 이번에 실적 시즌은 너무 큰 기대하시는 건 조금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맞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시장 얘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